국가총동원법의 제정 1938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물자 통제를 시행한다. 부족한 자원을 결집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앞으로 사치품의 수입을 집중 단속하고 기업 대출도 군수산업 부문에 최우선적으로 허용하겠음. 그렇게 시작된 전시 통제 경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는데, 국가총동원법이란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었다. 전시 상황인 만큼 절차를 따지는 건 시간 낭비. 그리하여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20%까지 치솟게 되고, 재정의 20%가 아니라 GDP의 20%,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여 군수공장과 탄광으로 노동력을 충원하는가 하면, 다만 태평양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강제징용은 없었고 모집의 형식이었음. 노동자의 임금, 회사의 이익 배당, 회사의 자금 조달까지 모두 국가가 개입하도록 했다. 임금 통제.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모두 군수산업에 투자하라는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재벌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재벌, 뭐야? 국가가 우리들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수산업의 특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재벌들은 모두 군소리 없이 군부에 협조했고, 미쓰이, 미쓰비시, 닛산 등의 재벌은 오히려 입이 찢어지고 있었다. 하하하, 뭐 나쁘지 않네. 한편 민간의 경제생활에도 통제가 강화되었고, 앞으로 생필품의 가격을 모두 국가에서 통제하겠음. 사치품 판매를 제한함. 1940년 쌀은 모두 국가가 수매하고 배급을 통해서만 정량의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음. 41년 사상의 통제와 대중매체에 대한 검열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1940년 모든 언론, 출판물들은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국가와 정부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엄벌에 처함. 조선과 대만의 황민화 정책. 중일전쟁 직전부터 일본 군부에서는 조선인 병역 문제를 두고 한바탕 설전이 오가고 있었다. 외지인들도 황국 신민이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건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선 병사의 총이 아군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 어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런 논리로 조선인 징병은 불발에 그치고, 대신 조선총독부로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다. 선인들이 3000년에 걸친 구관습을 떨쳐버리도록 해서 무의식까지 황민으로 만들어 잠꼬대로 일본어를 말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1937년 10월부터 조선의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여 동쪽으로 참배하도록 했고,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며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등 모든 직장에서도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다. 또 1938년부터 조선의 모든 학교에서 조선어가 사라지고 일본어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 육군은 조선에서도 지원병을 모집하게 된다. 그런데 지원병을 모집하자 의외로 경쟁이 치열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총 1만 7천명 모집에
무려 80만 명의 지원,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각 지역의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원을 부추겼던 이유도 있지만 마땅한 직업도 비전도 없었던 저소득층에서 군인의 신분을 나름 안정된 직업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과는 달리 대만에서는 황민화 작업에 소극적이다가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미덥지가 못해서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는데 42년 육군, 43년 해군의 지원병 모집이 실시되자 대만에서도 그 지원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청년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신체를 훼손하는 등 징병 회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반면 식민지 청년들은 너도 나도 입대하고자 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지식인들이 식민지 조선인들의 입대를 통해 조선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다. 물론 할당량 채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과장된 바가 있다.